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나이는 75이고 지금은 인천 구석진 동네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나이가 드니 뼈마디 사이로 바람이 더 시리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이 텅 빈 방의 냉기는 가시질 않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 나이 되면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화투도 치고 그렇게 소일거리나 하면서 사는 게 낙이라고들 하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인들은 다들 그렇게 웃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그런 복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아프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 방 안에서 벽시계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내 심장이 뛰는 소리인지 시간이 가는 소리인지 이제는 분간도 잘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입니다. 나이는 벌써 40 중반을 바라봅니다. 장가도 갔고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명절에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찾아갔던 날 아들은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 같은 어머니 둔 적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내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내가 낳았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저럴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맞습니다. 다 제가 뿌린 씨앗입니다. 다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내 업보려니,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디 가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라도 풀어놓지 않으면 눈을 감고도 편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치불고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모든 일은 제가 25살 꽃같이 어여쁘다는 소리를 듣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겨우 마치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어머니 약값이라도 대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공장에서 밤새도록 미싱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25 되던 해 어느 작은 무역회사에 사원 겸 다방 종업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오피스 거리라고 불렀던가요?
직원들 커피 타주고 청소하고 잔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아들의 아버지이자 제게는 평생의 족쇄가 된 그 남자를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말쑥한 양복 차림의 목소리는 어찌나 젠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예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제게 유난히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울 와서 고생한다며 퇴근길에 찐빵을 사주기도 하고 떨어진 구두를 보고는 새 구두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다정함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구박만 받고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웃는 게 참 예뻐.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일은 하늘이 무서워 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그 사람의 커피에 웃는 얼굴로 타주지 말아야지. 내일은 그 사람이 말을 걸어도 쌀쌀맞게 대해야지.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통제가 되던가요? 저는 속절없이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 밤이든 낮이든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저를 만나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남자의 유일한 안식처라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 여관방을 전전하고 주말에는 멀리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들만 조금 크면 다 정리하고 너한테 올게. 그 조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맡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선명한 2줄.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산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엿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가정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방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차라리 이대로 아이와 함께 죽어버릴까. 별별 못된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생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못난 어미를 만난 것이 죄겠지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늘 만나던 회사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여유롭고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한 거야? 네. 병원에도 가봤어요. 그는 담배만 연거푸 태웠습니다. 찻집 안이 뿌연 담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 아직은 안 돼. 당신도 내 처지 알잖아. 나, 집사람하고 아이들. 절대 안 돼.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 없던 일이라니요. 어떻게 뱃속의 생명을 없던 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저를 사랑한다 속삭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차가운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찻집을 뛰쳐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뼈를 깎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결국 잠깐 즐기는 불장난 상대였을까요? 이 아이는 그에게 그저 귀찮은 실수였을까요? 며칠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결심했습니다. 그래, 낳자. 이 아이는 내가 낳는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내 뱃속의 생명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당신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어떻게든 키워내겠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몸이 아파 고향에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의 해조차 잘 들지 않는 작은 단칸방을 얻어 숨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아이를 낳겠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찾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10달을 보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 손을 잡고 병원에도 가고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는데 저는 골방에 처박혀 찬밥에 물 말아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 만나서 태어나기도 전에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세상에 나오면
엄마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줄게.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저의 만삭인 모습을 본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그는 제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겁이 났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절대 우리 두 사람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또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미웠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저를 좀 더 나은 작은 연립주택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병원도 몰래 알아봐 주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오던 날, 저는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밤늦게 회사 일을 핑계대고 겨우 달려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간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들을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생했어, 정숙 씨. 정말 고마워. 그는 아들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밝을 민, 빼어날 수. 밝고 빼어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호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제 호적에 사생아로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들 민수에게 제가 지워준 첫 번째 주홍글씨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그림자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본처와 그 자식들의 가장으로 살았고, 밤에는 저와 민수를 몰래 찾아오는 연인이자 아빠로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세상에 떳떳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민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이면 현관문 소리만 나도 버선발로 뛰어나가 앞다 하고 안겼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민수를 번쩍 안아 올리며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말이면 늘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왜 밤에만 몰래 와?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이 아주 바빠서 그래. 멀리 다른 나라에도 자주 가시거든. 어설픈 거짓말로 아이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칸을 비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민수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아빠 없대요. 제 사생아래.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아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제가 속이 상해 소리치자 민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놀림받잖아. 나 아빠 없어. 왜 나만 아빠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죄였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악을 썼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게 할 거야? 민수가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는 거 알아? 언제까지 그놈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소리만 할 거냐고. 그 사람도 괴로워했습니다. 본처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집 큰아들이 사춘기라 예민하다고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그 사람의 그 집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때 터졌습니다. 민수가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빨리 병원으로 와줘요. 그 사람은 한밤중에 잠옷 바람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와 그 사람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왔어. 괜찮아. 금방 나올 거야.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의 본처가 도끼 서린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의 수상한 전화를 엿듣고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 이 계집애였어. 그럼 이 애는 누구 애야? 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나중에 설명할게. 뭐가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다 사실이잖아.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여자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환양년! 내가 감히 내 남편을 꼬드겨? 남의 가정 파탄내고 좋았어. 이 불려우 같은 년! 저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수술을 마친 민수가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민수가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희미한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여자에게 뺨을 맞고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빌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 저게 무슨 애냐고 악을 쓰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날의 일은 제 아들 민수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 여자의 손에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민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차린 눈치였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사람의 가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본처인 그 여자는 이혼만은 절대 못 해준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환양년 내 남편 내놔. 그 여자는 밤낮 없이 제가 사는 연립주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첨년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민수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민수는 자기 엄마가 길바닥에서 다른 여자에게 무릎 꿇고 맞는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민수는 달려와 그 여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 왜 이래?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 여자는 어린 민수를 노려보며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 엄마? 이년은 내 엄마가 아니라 남의 서방 훔친 도둑년이야. 너는 그 도둑년이 낳은 새끼고.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들어가. 얼른 방에 들어가. 저는 아들을 집으로 밀어넣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저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아들 남편의 자식이야. 그래서 아빠가 우리랑 같이 못 살았던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집이고 땅이고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다시피 하고 겨우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의 전처 자식들, 그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원수 보듯 했다고 합니다. 지옥 같던 인연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해서 저와 민수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셋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애써 믿었습니다. 민수의 호적에도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혼외자 인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민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남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한 가정을 파괴한 불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충격은
사춘기 소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사람도 애썼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랑 목욕 가자. 민수야,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하지만 민수는 늘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그냥 나 낳지 말지 그랬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전처 자식들에게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몰래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우리 민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우리 몰래 그 집 자식들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그들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는 역시 우리가 미안한 거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나는 아빠의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민수는 그렇게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두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이쪽 자식에게도 죄인, 저쪽 자식에게도 죄인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두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남자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가난 말기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술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산 결과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었고 내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민수도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결국 아버지였으니까요. 병원에서 기적처럼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집 큰아들과 딸이 병실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잠깐 보더니 저와 민수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빠 이렇게 됐어. 우리 엄마 인생 망치고 아빠까지 잡아먹은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해. 민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누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도 아버지도 평생 당신들한테 죄인처럼 살았어. 이제 와서 또 무슨 행패야. 병실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듯 힘겹게 손을 들여다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와 민수 그리고 그의 전처 자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평생을 두 가정에 매여 고통받던 그 사람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그 집 큰아들이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저와 민수는 상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구석에서 손님들 눈치나 보는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두 번째래.
애까지 낳고 살았다더니 민수는 장례식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이 모욕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터져 나온 것은 장례를 마치고 재산 정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작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저와 민수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빌라. 한 채는 저와 민수에게 남기고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은 전처 자식들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양쪽의 죄를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처 자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같은 내연녀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민수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민수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쪽 사람들 전처 자식들이 저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것은 옛날 기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이혼할 때 오갔던 서류들, 그리고 남편이 전처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 여자 저에게 잠시 눈이 멀어 너희에게 상처를 줬다. 민수는 내 실수다. 실수 그 두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민수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실수였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시 눈이 먼 상대였고, 민수야, 그건 그 사람들 달래려고 한 소리야. 내 아버지는 우릴 사랑했어. 사랑이라고요? 민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나를 사생아로 태어나게 하고 평생을 그림자 자식으로 살게 하고 엄마는 천년 소리 들으면서 맞고 살고 아버지는 저쪽 자식들한테 실수라고 빌고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저 사람들은 말하더군. 자기들은 엄마 때문에 가정이 박살났다고, 아버지를 빼앗겼다고, 평생을 가난과 수치 속에서 살았다고. 어머니와 나 때문이라고. 민수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 아빠 없이 자라서 놀림받고 사춘기 내내 방황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해자였어. 내가 태어남으로써 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은 거였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어.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이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평생을 죄인의 아들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자 그 모든 원망과 분노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그의 어머니인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말을 내뱉은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이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전처 자식들에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실수로 남긴 것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다 가지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 잔인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과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세상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저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빌라는 팔렸고 저는 약간의 돈을 손에 쥐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입니다. 25에 만나 사랑하고 26에 아들을 낳고 50이 넘어 남편을 잃고 60이 넘어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75. 인천 구석진 동네의 이 작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민수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얼굴일까? 손주는 민수를 닮았을까? 아니면 그의 아빠를 닮았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 작은 볼에 입이라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민수가 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니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너무 보고 싶어 수소문 끝에 아들이 산다는 아파트 근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경비실 눈치를 보며 놀이터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멀리서 세 식구가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내 아들 민수와 참하게 생긴 며느리, 그리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돌아보는 것 같아 화들짝 놀라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봇대에 기대어 그 세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이 아파트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 속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니,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만 그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왜 나를 버렸는지. 아들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뿌리인 죄를 끊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불륜이고 자신의 존재가 다른 가족의 불행이었다는 그 끔찍한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증거이자 연결고리가 바로 그의 어미였습니다. 나를 부정해야만 민수는 죄인의 아들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 떳떳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많은 멍이 들었으면 어미를 부정할까. 모두 제 죄입니다. 25, 어린 나이에 눈이 멀어 남의 남자를 탐한 죄.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죄.
내 아들을 사생아로 태어나게 한 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저는 지금 75에 홀로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여전히 시립니다. 아무리 나를 부정해도 나는 내 어미인데,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민수일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뜁니다. 혹시 내 아들이 찾아온 걸까? 부질없는 기대인 줄 알면서도 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립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 건지, 그저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엄마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목소리 한번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기구한 팔자, 이 한많은 인생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이 차가운 방에서 사진 한 장 없는 아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민수야, 내 아들아.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평생 나를 모른 척하고 살아도 좋다. 부디 너는 너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다오. 나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너는 죄책감 없이 환하게 웃으며 살아다오. 그것이 어미인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일 테니까요. 제 기구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